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송영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원대학교 평화공감 온에어 대담에 오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오랜만에 좀 서울에서 바쁜 일정 중에 이제 춘천으로 오셨을 텐데 오면서 늦가을 풍경이 어떠시던가요? 예, 아주 역시 이쪽에 또 새로 난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는 뭐 새로 났다가 이제는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네. 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가을 정치가 아주 그냥 듬뿍했습니다. 단풍도 좋았고요. 네, 먼저 장관님께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캠퍼스에 오셨으니까 장관님이 대학 시절에 또 어떤 좋은 추억이라든지 또 지금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좀 전해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적인 그런 대학 생활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마 좀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 보면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뭐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극복이 될 것이고 극복이 됐을 때는 아마 많은 새로운 이제 어떤 역동적인 사회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 돌아올 그 시기를 대비해서 학생들이 좀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생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지만은 뭐 건강을 갖다가 아주 챙기는 데는 뭐 바깥 생활도 잘 하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으로 가기 전에 이미 좀 학자로서 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북한 연구의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뭐 아무래도 제가 70년대 이제 후반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학 다닐 때 뭐 독재 체제에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관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뭐 우리가 이렇게 이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독재로 사는 이유 중에 아주 큰 것이 이제 분단,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대결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삶을 많이 질곡시킨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북한은 어떤 존재인가? 분단은 또 우리의 분단이란 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죠. 근데 그런 관심을 좀 기울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데 저는 결국 직업으로 북한 연구도 하고 분단을 연구한 학자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직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이제 장관님을 이제 선생님으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장관님이 이제 소장학자 시절에 북한 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이제 관심을 받으셨는데 특히 뭐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뭐 오늘 우리 대담을 보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장관님이 그 학자로서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주장했던 이 비판적 내재적 접근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공부하던 시절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엄혹했고, 그리고 좀 이념적인 그런 이 선입견이 한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우리가 비록 적대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나 북한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악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모든 걸 절대악으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살고 있는지 실제 좀 들어가서 한번 저들의 논리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아니 뭐 저 사람들 논리대로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그걸 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저 사람들의 삶을 본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 기준을 갖고 그때는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가 살아가는 모습을 상대의 논리로 보는 거, 내재적으로 보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평가라는 거는 외재적일 수도 있겠죠. 바깥에 내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것은 북한에 대한 연구가 특히 그 선입견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그 북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제 때 그 빨치산 운동을 그 김일성이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 김일성이라는 것도 그때 유행했잖아요. 그게 통설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진짜 김일성이잖아요. 그 김일성이 강일 빨치산 운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실사구시죠.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내재적 비판적 접근이라는 이제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뭐 후학들이 선생님의 그 방법론 주장에 대해서 많은 뭐 비판과 또는 계승 뭐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주장을 해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로서 그렇다면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자로서 길을 가시다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차장으로 가셨는데 이때가 40대였던 거 맞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놀랍기도 하고 또 기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차장을 하시면서는 글쎄 그동안 학자로서 봤던 북한과 실제 좀 달랐던 것은 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좀 놀라웠던 것은 학자로서 제가 보았던 북한하고 또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특히 통일외교안보 전체를 담당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특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보았던 북한이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연구를 좀 건방진 얘기인데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나름대로 실사구시적으로 국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고 하게 되면 상대를 보는 게 그래도 웬만큼은 어느 정도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게 다른 북한 공부할 때와 다른 북한을 보지 못했고 다만 북한과 협상을 하니까 협상 대상자로서의 북한은 상대방도 우리한테 뭔가 큰 걸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브라핑 하듯이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 상대가 어떤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학자 시절이나 그 정부에 있을 때나 다르게 느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협상도 많이 하셨는데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뭐 매 협상 자체가 이제 다 이제 기억에 남는데 조금 제가 북한 이런 느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는 91년이었습니다. 91년 중국 연변에서 백산 호텔이라는 데서 무슨 학술회의를 한다고. 그때 한중 수교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 당시에 북한의 그 고위층 인사가 저를 불렀어요. 좀 보자고. 자기 방으로. 그 방에 이렇게 놓고 하고 들어가니까 그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그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이른바 대도청 장치. 다시 말하면 도청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거저거 저를 갖다가 포섭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제가 거기서 딱 그 말을 끊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남쪽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힘들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이렇게 한심하게 우리를 대한다라고 제가 비난을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포섭하려고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었고 그런데 그런 느낌을 몇 년 북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제가 정부 대표가 돼서 협상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90년대 후반 들어와서 특히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북한이 그러면서
95년도에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과거보다는 그렇게 공세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97년도에 만났을 때는 거꾸로 북한 사람들이 저를 만나거나 누굴 만날 때 2인 1조가 아니면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한테 뭔가 포섭되거나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제가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돼서 북한하고 협상할 때도 북한의 수석 대표를 저랑 제가 1대1로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따라 나오죠, 저쪽은.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북한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포섭하고 그다음에 뭔가 공작할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이 체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에서의 체제 역량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과거에 보면은 거꾸로 남쪽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못하면 포섭되거나 세뇌당하겠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더라는 거 그런 역전 현상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장관님이 뭐 정부에서 일을 하실 때 뭐 대북 관계도 많이 영향을 미치셨지만 또 중요하게 활약하신 부분이 한미 관계에도 많이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NSC 사무차장 시절에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 오산 기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있었고 그게 이제 한미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우리 임계철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고 또 그래도 뭐 이런 측면에서 잘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건 또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모셨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가관이랄까 철학 이런 것은 이제 자주국가를 지향하셨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서도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지만 건강하고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수평적인 한미 관계, 평등한 한미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동안의 한미 관계는 상당히 의존적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우린 부탁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뭔가 의존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가자.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면서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협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기지 이전 관련 같은 건데 사실은 용산기지를 갖다가 평택 쪽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87년에 그 당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직선제를 쟁취한 다음에 그 당시에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 뭐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은 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그 당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 뭐냐면 민족 자존의 회복이라는 걸 갖다가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작전지휘권, 군사 작전 통제권이 미국이 갖고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이 가져오겠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노태우 후보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용산기지, 이 용산기지가 보면은 과거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조선을 도와주러 왔을 때 그때 그 기지가 있던 장소고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했을 때 조선 주둔군 일본의 일제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용산이 이런 치욕의 땅이다 사실. 이 용산 기지의 미군을 갖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용산 기지를 서울에서 평택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보수적인 분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러면은 이 수도권에서 미군이 나가면 그러면은 북한이 서울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있고 미군 가족이 있으면 자동으로 미국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거 아니냐. 그게 임계철선이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비판을 했죠. 근데 거꾸로 아주 진보적인 분들은 또 왜 평택에다가 평택 가면은 거기 미국이 어떤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동북아에서 말이야 뭔가 패권적인 걸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뭐 아예 미군을 철수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평택기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실 때는 아니 평택기지가 안 되면 어디로 내려보내 그러면 용산기지에서 내려보낸다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민족의 자주성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데 또 한편으로 그 한쪽에서는 그거 자체가 안 된다라고 있고 진보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좁은 길 보수와 진보 사이에 아주 좁은 길을 갖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한미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을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미국을 갖다 미국 컨테에 의존해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 두 개의 극단에서 가운데 중간의 길을 가는 게 참 힘들었다. 그렇지만은 보람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우리 능력상 그리고 모자라는 걸 도와달라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관계가 그동안에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관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주 인상이 남고 그 과정에서 바로 아주 좁은 길을 갔던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게 생각이 많이 지금 기억에 새롭습니다. 예, 아주 뭐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도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제가 유학을 했는데 미국에서 자꾸만 왜 한국은 자주 외교를 이야기하느냐,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다음으로 그런 자주 외교가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좀 앞에서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를 11월 5일에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아마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뭐 당선되는 걸로 유력한 걸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후 한미 관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바라시는 방향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뭐 그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굉장히 바랬고 또 언론에서 크게 인터뷰도 여러 차례 저는 바이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될 가능성은 잘 모르지만 바이든이 돼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는데 바이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공화당과 미국의 민주당 두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동맹과의 관계에서 조금 일방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동맹의 의견을 조금 경청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바이든 후보가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정책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왜 동맹 관계를 갖다가 트럼프가 깨트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예를 갖다가 하나 들었습니다. 바이든이 방위비 분담금을 갖다가 가지고 한국을 갖다 갈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설마 그만큼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었습니다면 민주당은 동맹을 좀 중시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관계를 갖다가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갖다가 전격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이 뭐 흔히 그 얘기할 때 아주 철학적 기반에 기초해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른바 장사 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장사 속만 갖고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을 해도 결국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양자가 북미 간의 불신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은 북한을 잘 아는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공화당 정부는 좀 동맹에 대해서 일방적이니까 우리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주 외교인데 자주 외교라는 게 뭐 모든 걸 다 우리 마음대로 자주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나간다면 민주당 정부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고 한미동맹이나 핵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미국 얘기나 듣고 그냥 따라간다면 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탄생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뭔가 창의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미국을 갖다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는 미국 공화당 정부, 즉 그 트럼프 정부 때보다 기회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국의 대북 정책 또는 뭐 북미 관계 개선에 정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관에서 물러나서도 다시 이제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그 제재 속의 북한 경제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북한을 이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괜찮을 만큼 북한이 과거에는 변화가 더뎠고 아름다운 적도 있었는데 지금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들어선 뒤에 특히 그 2018년 정도 이후에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을 두고 봐서는 상상이 안 될 만큼 굉장한 변화가 있고 근데 그런 변화가 단순히 그 순간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전략적이고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의 핵심 속에는 결국은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그동안에는 국가의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북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한 곳이 군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군대가 아니라 군대 대신에 일반 경제, 즉 인민경제 분야에다가 최우선에 배분해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달라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이 정말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말이야 뭐 대화할 수 있다고 했던 북한의 개혁 개방이 실제로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북한이 개방을 하고 싶어서 개방을 해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기업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전술적인 변화가 아니고 아주 전략적으로 북한의 국정 운영 기조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의 큰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는 바로 우리가 북한과의 핵 문제를 갖다 해결한다면 그다음에는 남북한 간의 그야말로 새로운 공동 윈인,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그대로 있고 그것은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제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 증명을 갖다가 북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 북한의 자료라는 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북한 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변화했는지 그들의 정책이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그들의 사진을 갖고 보여주는 거 그걸 좀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봄으로써 한번 좀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도 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죠. 왜냐하면 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갖다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갔을 때 그걸 보내줬고요. 중국어로도 그걸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국어로 좀 출판되어 있습니다. 아유, 장관님의 그런 이제 경험과 그 통찰력 있는 분석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지혜를 얻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강원도나 강원대학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이제 남북 교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도 뭐 평양과기대학과도 협력 MOU를 맺고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남북 강원도 협력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지자체가 남북 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뭐 이런 거에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말 남북교류가 강원도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특히 삶 향상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겁니다. 뭐
물론 요 평양에 있는 그런 그 여러 학교들과 이제 강원대학은 이제 교류 협력할 수 있지만 강원도 자체로 온다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동해 쪽을 통해 가지고 그 남북이 관광과 그다음에 여러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부 쪽에 철원을 통해서 평강 쪽으로 연결되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협력이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 정부가 해야 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모든 남북기류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결정권이 중앙 정부에 지금 우리나라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방 정부라는 말을 쓰는 거는 지방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지방의 지금 도지사 이런 분들은 다 지방 주민들이 강원도민들의 주권적 행사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교류를 지방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과 교류 관련된 법률에 이른바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노력이 일단 있어서 직접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 지방 정부가. 그리고 역시 이제 강원대 이런 데에서는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북한하고 협력 접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뭐 사실은 남북한 관계에서 뭐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더라도 북한과 협력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 사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핵 문제의 진전만 있으면 곧장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의 제반 여러 산업, 그다음 북한의 여러 분야에서의 북한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북한과의 협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북한하고 협력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사업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모두 협력해서 남북 강원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공감 온에어 이종석 장관님과 대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모두가 걷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반 우리 남측 사회뿐만 아니라 북측에서도 그리고 남북 관계도 한미 관계도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이종석 장관님처럼 경험이 많으시고 또 분석적인 통찰력이 높으신 분들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런 그 새로운 길을 잘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